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장중 연저점을 경신하며 낙폭을 확대했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에 연기금의 받치기에 힘입어서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까스로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7.70포인트 오른 944.45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낮췄습니다만 또 시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좀 아무래도 결정자가 이거는 좀 아닌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시장에서 좀 실망할 줄은 몰랐는데라는 생각도 했을 법한데요.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발표한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과 그 보장성 확대 등등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현행 5%에서 4.25%로 내렸습니다. 지난 9일 5.25에서 5%로 낮춘 후 18일 만에 추가로 0.75%포인트를 낮춘 건데요. 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추가로 또다시 더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를 연결하겠습니다. 손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일 테러 이후 처음으로 임시금통위를 열었습니다. 어떤 결정들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오늘 개최하겠다고 알리면서 금리 인하는 예견이 됐었습니다. 금통위는 금리 인하 최대폭으로 예상됐던 0.5%포인트를 넘어서 파격적인 0.75%포인트의 금리를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로 내린 데 이어 오늘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내렸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4.2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무척이나 그 예상 밖에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그 금리 인하의 단행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3년 4개월 만에 천선이 무너지면서 주식시장이 대폭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또 환율은 급등해서 달러당 1,424원까지 올라간 것이 한은의 결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도 공식적으로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한 것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국내 시장으로 파급돼 환율 및 주가가 급등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과 서민들의 높은 금리 부담을 덜어줘야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이외에도 시중의 유동성 자금 확대 방안들도 함께 내놨죠. 조치도 함께 취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은은 금리 인하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은행채를 다시 파는 조건을 걸고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은행채를 사주면서 은행의 자금난이 풀리고 이에 따라 시중 자금도 풍부해져서 주택대출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한은은 환율 급등에 따라 키코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외화 대출을 허용하기로 해 키코 계약에 따른 환차손을 중소기업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달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 뜻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수요일로 아마 예정이 되어 있죠. 미국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상당히 큰 폭으로 단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제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이 단행을 했다. 그런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금통위가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렸지만 한은의 기대와는 반대로 주식시장에서 효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소폭 하락으로 오늘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금리 인하 소식에 3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가 하락 반전에 장중 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 막판 연기금의 매수로 상승 반전에 지난 주말보다는 7.7포인트 오른 946.4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49포인트나 빠지며 261.19로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저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환율 역시 불안한 모습이 계속됐는데요. 달러당 원화는 지난 주말보다 18원 50전 상승한 1,442원 5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엔 환율은 사상 처음으로 100엔당 1,50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다지 아주 그냥 약발이 크게 먹혔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네요. 자,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손철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계 휴대전화 강자 간의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좀 주춤한 반면에 우리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등은 세계 시장에서 그 점유율과 그 강한 입지를 점점 더 굳히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요. 자, 최근 휴대폰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황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시장도 아무래도 소비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다 보면 좀 전보다 덜 팔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휴대폰 시장은 어떻습니까? 예,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휴대폰 시장도 본격적으로 수요 감소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 4분기 글로벌 휴대폰 시장은 약 3억대를 조금 초과할 정도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그 지난 2분기 2억 9,700만 대보다는 거의 1, 2% 정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거의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봐도 좋죠. 네, 거의 정체 상태다. 예. 자,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노키아와 그 모토로라가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휴대폰 시장에서의 그 지배력이 좀 높았습니다. 자, 그 틈을 어떻게 많이 좀 우리가 파고들었나요? 어떻습니까? 예, 모토로라가 상당히 지난해부터 부진하기 시작했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반대로 상당히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글로벌 휴대폰 시장이 노키아, 삼성전자, 이관과 그 뒤를 이어가지고 모토로라, 소니 에릭슨, LG전자 3중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키아와 삼성전자는 사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노키아가 1억 1,700만 대 가량, 그러니까 1억 2천만 대 수준을 계속 이렇게 분기당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글로벌 분기 판매량이 5천만 대를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두 회사 같은 경우는 1, 2위를 독보적으로 유지하는 상태고요. 그 3위 자리를 놓고 이제 3천만 대 조금 미만인 모토로라, 소니 에릭슨, LG전자 이 3사가 지금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 아직 분기 실적이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예상하기로는 2,800만 대 안팎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마 그 뒤를 이어가지고 소니 에릭슨, LG전자가 4,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중저가 폰으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는 삼성전자도 있고 한데, 자, 국내 업체들의 성적이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분기 판매량이 5천만 대를 넘었다는 것은 연간 2억 대 이상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적인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도 10.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익성도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도 비록 판매량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 좀 감소는 했는데요. 그 470만 대 가량 줄여가지고 소니 에릭슨에 비해서 소니 에릭슨에 밀려 오히려 떨어지긴 했지만 그 수익성 같은 경우에 12.4%의 영업이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사는 모두 10% 이상의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소니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적자 전환했고,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 적자에 이어서 이번 분기도 거의 흑자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과 해외 업체 사이에 국내 업체들과 해외 업체가 상반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당히 높은 영업 이익률 등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그 배경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선진 시장에서 일단은 성장을 한 것이 좀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3, 4분기에 미국 시장에서 20%, 유럽 시장에서 10%, 그 정도로 판매량이 늘어났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1,000만 대 판매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진 시장에서 판매 비중이 높았던 것이 이제 안정된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흥시장 비중을 늘린 것이 신흥시장에서 지역별로 약 한 20, 30%에서 80%까지 지역별로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의 비중이 50대 50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실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50대 50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새로이 개척하게 될 신흥시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은 물론 많은 과실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어떤 리스크 자체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을 듯 싶은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의 신흥시장은 글로벌 1위 업체인 노키아가 지금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인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대체로 1억 대 이상의 판매를 할 때 연간
그럴 경우에 보통 신흥시장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 3년 전에 1억대 정도 판매를 한 무렵에는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하면서 다소 이제 신흥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판매망과 공급망을 좀 강화를 하고 좀 보급형에서도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신흥시장 진입에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신흥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모토로라나 소니에릭슨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 부진이 신흥시장 진입에 실패하면서 나왔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제 뭐 핸드폰들이 쭉 놓이는 걸 보니까 또 소비 욕구를 이게 자극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논외로 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방통위에서 그 위피 탑재 의무화를 이제 뭐 폐지할 수도 있다. 네. 이제 뭐 이런 방침이 나오면서 그동안 뭐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아이폰 등등에 관해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쓰고 싶은데 사실 못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러면은 국내 시장에 있던 판도가 좀 변경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큰 판도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되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아무래도 위피 탑재 의무화가 해제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아이폰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일정 특정 계층에서 판매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의 지배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핸드폰 시장의 그 어떤 그 흐름에 관해서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황정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혜욱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박효입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70포인트, 그 0.82%죠. 오른 946.4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중한 때 900포인트 이탈했지만 연기금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연기금은 사상 5번째에 해당하는 5,397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소폭이지만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481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이슈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이날 한국은행은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5.00%에서 4.25%로 0.7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는데요. 한은의 금리 인하 조치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최근 증시 급락이 펀더멘털 훼손 때문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 때문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증시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날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으론 연기금의 대규모 순매수를 들 수 있겠는데요. 연기금은 이날 5,397억 원을 사들였는데 이는 역대 5번째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연기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위주로 물량을 거둬들였고 이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진 하루였습니다. 연기금은 현 지수대를 매력적인 구간이라 보고 앞으로도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요즘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변동성이 이제 뭐 무서울 정도로 극도로 높은 모습인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나요? 네, 이날 장을 보셨다시피 주식시장이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날 주식시장은 한때 900포인트를 이탈할 정도로 40포인트 넘게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등 전형적인 롤러코스터 장을 보여줬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피 시장 일간 변동성은 1.97%까지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일간 변동성이 1.45%보다 5.2%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 증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식시장이 소폭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개별 종목들의 그 종가를 살펴보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올랐다라고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는 좀 많이 아직까지도 춥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이 언제쯤부터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날 비록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친 투자자 마음을 달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반등 폭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잠재된 탓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전문가들은 한동안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전문가들은 지수 반등 시기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전망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변동성으로 매수 주체가 실종됐고 이 때문에 좀처럼 반등 기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등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극도로 악화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이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심리가 돌아와야만 막혔던 수급에 활로가 생기고 그때서야 반등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박혜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증시 상황 정리해봤고요. 센 경제 현장 잠시 후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10년 전처럼 구제 금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금통위 회의에서 0.75%포인트 인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급속한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25일 종부세 부과에 앞서 위헌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경제는 내년에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은이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생경제현장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충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박진 지점장 그리고 하나대투증권의 최석훈 부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진 지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막판에 반등하면서 오랜만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밝다고 표현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약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악재가 악재를 부르는 그 주가 폭락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달러가 지금 공중 분해된 가운데 지난 주말 뉴욕 증시도 그 아시아 유럽의 폭락으로 처음에는 그 급락세로 출발했으나 장후반 들어서 글로벌 공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낙폭과대 저가 매수세 그리고 그 금주로 예상되는 그 FOMC에서의 그 어떤 호재성 재료에 대한 기대로 낙폭을 줄이며 다우 나스닥 모두 3%대의 비교적 양호한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그 국내 증시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0.75%포인트 전격 금리 인하를 실시하며 급반등하기도 했으나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증시 하락 등으로 개인 외국인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장중한 때 900선이 붕괴되는 등 등락을 거듭한 끝에 연기금, 투신 등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연 4일 하락세를 마감하고 7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개인들의 투매 양상 속에 연 5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다우와 나스닥이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소 비교적 양호한 하락률이라는 표현이 이게 요즘 장세에 딱 들어맞는 아주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렇다면 최석훈 부장께서는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내일 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시작했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네.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고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반등이 예상됐는데 네. 기대한 대로 이제 장 시작 전에는 장 시작하고 나서 한 20포인트 가까운 상승률을 하다가 역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이제 선물 접촉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 매물 출회 그리고 아시아 증시 급락 이런 부분들로 다시 이제 크게 밀리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네. 지금까지 급등락을 과정을 보면은 이제 오늘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긴급 금통위가 이제 금리 인하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정부 대책이 나오는데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신뢰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다고 보여지고요. 네, 막판에 이제 철강이라든가 전기전자, 그다음에 운수, 금융업종 이런 업종들이 반등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연기금 매수에 의한 인위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내일 장도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더 지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급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펀더멘털이나 기술적 지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크게 혼재되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PBR이 이제 1배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전체 가치가 시가총액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기술적 지표도 보면은 이제 모든 웬만한 지표들이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는 유용성 자체가 이제 문제시되는 그런 수준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기술적 자율반등이 이제 어느 수준까지 그리고 얼마만큼 진행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 대책이 나왔지만 금통위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추가적인 대책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미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 시장 특히 아파트 관련된 부분과 금융권과 연결된 그런 리스크 관련 부분들이 얼마만큼 해소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해소 대책이 어떤 식으로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방향을 잡을 것 같이 보여지고요. 오늘 발표됐던 은행채 매입 부분도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의 방법, 특히 RP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다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소 기술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직접 시장에서 매입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야만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계속 금융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화 유동성 비율 인하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원화 유동성 비율을 인하하면서 은행채 배입 발행 수요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3분기 GDP가 역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아직도 위축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반등이 아직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부분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오늘 상당히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 중국을 보면 지난주에 한국, 일본이 한 20% 가까이 폭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도도 한 10% 폭락을 했는데 중국이 지난주 비교 선방을 했습니다. 한 4.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하루 이제 6% 넘게 폭락을 하면서 중국 경제 또한 우려감을 나타내지 않느냐는 그 시장의 어떤 표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이런 부담 요인들 작용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탈로 봐서는 IMF 수준하고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지만은 네.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상황이 어떤 패닉의 상황을 넘어가지고 포기 또는 항복의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치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매수에 가담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인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테이커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일정 부분 우량주 중심으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 두 전문가들로부터 오늘 증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장에서 과연 앞으로 장세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또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 자,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지점장님께서는 투자 전략이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 지지난주 추천 종목들이 모두 하락해서 이번에 또 추천하는 게 또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네.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누가 네. 박지점장님께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첫 번째 삼성 SDI 25% 편입하고요. LG전자 25% 편입하고 나머지는 현금 50%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막판에 연기금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진입하였는데요. 삼성 SDI는 세 가지 포인트로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율 효과 및 2차 전지 호조로 4분기 이익률도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란 건데요. 3분기 매출액이 1조 7,227억으로 전년 동기비 30% 증가했었고 영업이익은 733억으로 흑자 전환했었습니다. 4분기에도 환율 상승에 따른 어떤 제품 판매 단가 상승 효과가 지속될 것 같고요. 저가형 노트북 수요 증가에 기인해서 2차 전지 부문이 호조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수준의 이익률이 유지될 전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와의 공조 등으로 PDP 부문이 원가 개선이 된다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로의 PDP 공급량 증가에 따라서 원가 구조가 개선이 되고요. 삼성전자와의 PDP 부분 통합 경영에 따라서 개발 기간 및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고요. 생산 라인 증설에 따라서 가동률이 개선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다. 즉 가치 측면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주당 순자산 가치가 96,394원입니다. 현재 주가를 감안할 경우에 PBR이 1도 못되는 0.7배에 불과하고요. 올해 또 흑자 전환 원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증가 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PBR이 1배 수준의 주가를 이제 현재 감안할 경우에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4만원으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LG전자도 역시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당초 실적 악화가 예상되었었는데 휴대폰 부문 때문에 그런데 예상외로 3분기 실적은 예상치 부합하는 정도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것입니다. 연결 실적 기준으로 볼 때 3분기 매출액이 12조 90억, 전년 동기비해서 2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705억으로 58%, 그래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인데 글로벌 경기 침체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이라는 거고요. 우려되었던 휴대폰 부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3분기 외화 관련 손실이 증가되면서 EPS가 하향 조정되고 주가가 많이 하락하였는데 이미 주가 조정은 이미 이런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차익금하고 미지급금이 증가되면서 순익 조정망치가 조정은 불가피했었고요. 당초 예상은 14,137원이었습니다. EPS를. 근데 34% 하향 조정해서 9,264원으로 많이 삭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향후 환율 안정화가 될 경우에는 3분기와 같은 일시적 실적 악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 우려했던 그 휴대폰 부분이 수익성 악화했던 부분에 있던 외화 관련 손실 부분이 주가 하락이 이미 반영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외화 관련 손실을 반영한 그 EPS 9,264원, BP에서 53,607원을 감안할 때 PER이 8.1배가 되고요. PBR은 1.4배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잡고요.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진 지점장님께서 편입한 삼성 SDI 그리고 LG전자 두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같은 불안한 장세일수록 가급적이면은 이제 큰 대형주로에 아무래도 시선을 돌리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자 그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 전략에 관한 조언이셨고요. 자 계속해서 최석훈 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십니까? 먼저 지금 투자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께 그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박진 지점장님께서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지난주 그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네. 먼저 포스코는 이제 비중을 줄일까 하다가 그 양호한 펀더멘털 때문에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번 그 새로운 종목의 추가에 대한 그 욕구를 느꼈는데 네. 아직까지 장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일정 시점까지는 좀 더 늦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요. 현재 포트폴리오 70%는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은 그 역시 IT와 금융주 쪽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IT 금융은 이제 그 크게 장세의 어떤 그 주도 업종의 변화를 이제 중국 관련주, 미국 관련주 했을 때 여전히 미국 관련 쪽의 어떤 포커스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지금 이제 하락세를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네. 유동성에 기초한 그런 IT라든가 그 금융주가 앞으로 향해 장세에서는 좀 더 유망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업종별로는 IT와 금융주 쪽에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포스코를 30%를 편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금 비중이 7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그 대우조선 해양 인수 관련해서 물론 GS와의 어떤 컨소시엄 합작 네네. 그러다가 이제 뭐 직전에 이렇게 모양새 별로 좋지 않게 깨지긴 해졌는데 자 오히려 이렇게 뭐 신규 수주가 감소되고 있고 대우조선 해양이 지금 뭐 주가가 이제 1만 원대가 붕괴된 9천 원대 후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앞으로 세계 경기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고 침체기가 길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요즘에 오히려 그 대우조선 해양이 어떤 인수전에서 패배한 것이 나름대로 약이 되지 않을까? 사실 하나그룹주는 그에 대한 그 불안, 그 부담감 때문에 좀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포스코를 네. 편입해서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오히려 상당히 좀 해피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포스코 지수가 주가가 네. 비교적 그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게 그 진행자님 말씀과 그 마찬가지로 네. 그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탈락하면서 그 본업에 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어필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그게 따른 그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제시했던 그 39만 원 네. 근처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단지 지금 이제 선절 가격인 29만 원을 하회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 워낙 그 펀더멘털 우수하기 때문에 선절하지 못하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물론 장세에 어떤 영향을 받겠지만은 우선 그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에 대한 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뭐 0.25%다 아니면 아예 뭐 그 정도 가지고 되겠냐, 한 0.5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막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0.75%를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인하를 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요? 이제 예정된 미국에서 FOMC 회의에서도 0.5다, 0.75다 나오는데 또 어떤 분들께서는 뭐 한 1% 정도 아주 그냥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뭐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계속해서 오르면서 이제 일반 서민들이 펀드로 계속 적립시로 붓던 돈도 이자로 나가야 되니까 돈 잘 못 붓고 주식 투자 자금이 계속 다른 곳으로 나가는 그런 그 영향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금 큰 폭으로 CD 금리와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떨어졌다는. 앞으로 일반인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서민들이 조금 이제 숨통이 트여지면서 그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을까 싶네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장내에서 이제 많은 그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고객들이 이제 많은 상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보통 어떤 이야기들 좀 많이 하시나요? 아직까지도 이제, 야, 그래도 이제 좀 더 기다리면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그 분들이 더 많을지 아니면은, 이제 뭐 무조건 빼고 보겠다라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게 좀 말리는 형국인지 그런 게 어떤. 아까 최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뭐 전화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포기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저희가 1200대, 1300대, 1400대 계속, 바닥이다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다 깨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함부로, 우리도 함부로 얘기는 못하지만은, 어차피 1200, 1500대 그때 포인트 때 팔지 못했던 것을 지금 와서 또 팔자고 얘기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어불성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어떤 주식을 사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거치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자금의 이제 성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여유 자금일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홀딩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만에 하나 이게 그 이자가 나가는 그 대출 자금이라든가 빚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빚을 줄이는 것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고통의 시간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시간에는 그것들을 조금 현금화 한다든가 빚을 줄이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고요. 적립식 투자인 경우에는 사실 고점일 때 들어가신 분들이 사실 장기간 적립식 투자라는 게 그 평균 단가를 시장 평균 단가보다는 그래도 낮게 매입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높을 때는 계속해서 돈 불입해서 사놓고 낮을 때는 무서워서 돈을 넣지 않는다라면 사실 적립식 투자의 이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적립식 투자에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내 초심을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본다라면 그 결정 자체가 상당히 쉽게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최석훈 부장님과 박진 지점장님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아마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우리 투자자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시장이 워낙 폭락세를 장기간 보이면서 주가 지수가 한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원금까지도 손실을 입은 이제 투자자들이 자주 섞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종합주가 지수가 3,000 간다더니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뭐 3,000 가는 거 아니냐. 또 뭐 747 공약을 두고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747이 가는 게 아니냐, 막 그런 자주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분들이 이제 소중한 어떤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이렇게 줄어들고 허공으로 붕 날아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시장 전체를 이끄는 리더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발걸음은 아무래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신뢰 회복이겠지요. 자,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의 정미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정부가 고강도 금융위기 대책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 급등세는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장이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외화 유동성 및 원화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날 발표한 월요일 날 당일에 환율이 1,130원으로 레벨을 낮추는가 하더니 오히려 상승세를 더욱더 이어가면서 지난 주말에는 고점을 1,465원까지 높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외부적인 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대책이 없었다면 더 위험한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결국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 위험도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슬란드와 파키스탄에 이어서 10여 개가 넘는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이머징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 채권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DS 프리미엄이란 쉬운 개념은 아닌데 워낙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험까지도 반영하는 그런 지표로서 광범위하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지금 제대로 가격이 형성이 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의 대책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프리미엄이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경제에 관해서 준 전문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태평성대에는 뭐 CDS 프리미엄이니 뭐니 그런 거 일반 국민들이 키콘이 뭐니 그런 단어들을, 용어들을 사실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 이게 뒤숭숭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에 대해서 워낙 많이 이제 준 전문가가 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위험 평가는 그렇다면 얼마나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위 브릭스 국가가 급부상을 하면서 네. 이머징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구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산이 새롭게 평가되는 그런 계기가 지난 한 5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위험 요인을 2007년 중순에 가장 최저로 반영을 하면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EMBI 스프레드라고 그래서 선진국 채권과 이머징 채권 간의 가격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것이 2007년 중반에는 한때 160bp 수준으로 즉 이머징 마켓 채권의 금리가 선진국 채권 대비 1.6%밖에 높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까지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작년 8월에 서프라임 모기지 경색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머징 마켓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만은 올해 9월 달에 그 리만의 부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그 선진국 채권과의 금리 차이는 불과 3%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만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는 특히 이제 10월 들어서
상품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이 부도 위험까지 높아진 상황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이 어제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9%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채권 리스크를 높게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이유는 그동안에 지난 한 5년 동안 전 세계가 소위 글로벌 유동성 장세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풍부한 유동성들이 특히 이머징 국가들로 아주 다양하게 흘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그런 그 자산들이 투자됐던 자산들이 전부 회수되는 그런 움직임, 소위 뭐 디레버리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뭐 아이슬란드가 그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이머징 마켓이 국가 부도 위험까지 그 진행된 상황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위험도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신용 경색의 확산에다가 이머징 마켓의 경기 또한 급격하게 침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머징 마켓의 자산 가격에 거품이 빠지는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면서 오히려 2001년도에 나스닥 버블이 꺼지면서 세계 경기가 침체로 들어왔을 때 그 수준까지 도로 원위치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외 채무가 많거나 어떤 해외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러한 그 취약성이 더욱더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브릭스라든가 이제 이머징 마켓들 그런 말씀은 많이 이제 들어서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국가들 중에 상당 부분 국가들, 특히 뭐 대표적인 게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그런 국가들일 텐데요. 국제적으로 원자재가가 급속히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수혜를 톡톡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경기 자체가 워낙 위축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그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떤 경제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이제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그보다도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가파르게 또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 반대 또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의 이중구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배럴당 원유 가격의 채굴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은 경우는 한 배럴당 한 85달러 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 한 배럴당 한 70달러 선이 그 적정 그 가격 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WTI 기준으로 해서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지금 원유가를 놓고 봤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단순히 산술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면은 앞으로 이머징 마켓을 보는 시각을 좀 더 장기적으로 달리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원화가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에 대해서도 이제 초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엔원 환율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일본 여행 가려고 엔화를 좀 환전을 했을 때만 해도 한 700원대에 제가 환전을 해가지고 여행을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남은 돈 아직도 엔화로 갖고 있어서 기분이 참 좋은데요. 많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이런 엔화 상승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이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엔원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달러원 환율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달러원 환율의 1,500원 선이라고 하면 외환위기 수준이 최고치인 2,000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엔원 환율은 오히려 외환위기 수준보다 뛰어넘는 제가 오늘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1,550원 선 정도의 그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엔화의 원화에 대한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 역시 앞에서 이머징 마켓이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급격하게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일본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아시안 외화 위기 영향으로 일본 경제도 상당히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인식이 반영이 되면서 엔화도 달러에 대해서 동반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금융시장 현상으로 설명이 된 것이 엔캐리 트레이딩인데 이 엔캐리 트레이딩이 급격하게 청산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반대로 엔화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초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고 엔화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엔원 환율이 급등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달러 엔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95년도에 소위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 엔이 저점 수준이 한 80엔 수준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달러 엔 환율이 90엔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그 수준은 95년 이후 가장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엔화 대출 잔액이 전달 대비 이번 달에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엔화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때가 엔화를 싸게 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출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일본과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비교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근에 엔화 환율의 급등은 어떤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상당한 안정세를 보이기 이전까지는 엔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좀 상당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75bp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화대출 용도 제한 폐지 등 아주 다각적인 그런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책들에 힘입어서 환율의 어떤 안정세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좀 환율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네. 1,400원 선까지 잠깐 빠졌다가 오히려 거기서 상당한 수요들이 유입이 되면서 환율이 1,440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금리 인하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그 금리 인하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것이 원래는 원화의 약세, 즉 환율이 상승제를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체를 해주는 것이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오늘 75bp 인하는 원화에는 뭐 소폭이나 강세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특히 이머징 마켓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현상이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국내 내부적으로도 오늘 그 차관보께서 이제 10월 달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외환시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외환 수급은 외국인 주식 자금이나 자산운용사 관련 달러 수요, 월말 들어서 오히려 결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달러 수요 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 환율의 상승 흐름 자체는 결국은 대외적인 부분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의 흐름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전문적인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의 정미영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연기금의 그 지지 덕에 가까스로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의 어떤 그 종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게 과연 반등이 맞나라고 갸우뚱하면서 좀 서운한 감의 그런 반등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한국은행에서 0.75%포인트라는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하도 단행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온갖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아노미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계속 모자라라고 보면은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냉정하게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이성적으로 냉철히 판단하는 노력을 개인 투자자 한 분 한 분도 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